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들으면 항상 제 얘기가 아닌가 하며 산답니다. 영원히 깜깜할 것만 같던 제 인생에도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국물에 밥만 말아먹고 살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서울에서 알아주는 좋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전 어린 시절 아빠와 단둘이서만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시지 않으셨죠. 만화 영화 같은데 엄마가 나오면 저도 엄마라는 존재가 궁금해서 아빠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지만 아빠는 항상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전 눈치도 없이 항상 아빠에게 엄마에 관해 물어봤고 결국 아버지는 입을 떼셨어요. 아빠는 우리 승연이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제 질문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전 제가 크나큰 잘못을 했단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론 엄마에 대해서 일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당시 아빠가 공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김치랑 밥만 먹고 사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서름이나 울음이 터지기보단 행복한 웃음이 먼저 지어집니다. 가난이 서러워지는 까닭은 돈이 없어서도 그런 것이겠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일지도 몰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돈 때문에 투덜거리거나 고주망태가 돼서 세상을 원망한 적이 없으세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빠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죠. 추억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난 때문에 위축될까봐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마음으로 느낍니다. 전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 아빠에게 항상 사랑받으면서 컸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보너스를 받은 날엔 고기를 사와서 일주일 내내 맛있게 먹었죠. 풀떼기만 주워 먹다가 자글자글 구워진 삼겹살을 먹을 때면 임금님 밥상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승연아, 맛있어? 네, 아빠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아유, 이 귀여운 거. 아빠는 우리 승연이 없이 못 살아. 제가 복스럽게 먹는다면서 아빠는 항상 당신이 드실 고기목도 제게 주셨죠. 많이 먹어. 우리 승연이 먹는 것만 봐도 아빠는 배불러. 그 말을 하면서 눈주름 가득하게 하회탈처럼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머리가 커감에 따라서 무서운 것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아빠가 언제 오려나 훌쩍이던 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이불에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우리 딸, 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어? 가는 도중에 괴물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빤 오줌 싼 채 이불을 말없이 빨아주셨습니다. 매도 한 번 들법한데 혼내시기는커녕 저를 달래주셨죠. 어린 시절에 전 아주 작고 연약했고 밤이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게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승연아, 너 그거 알아? 꽃이 괴물을 내쫓아준다? 꽃이요? 그래. 그런데 꽃은 약해서 하루밖에 못 버텨. 하루밖에? 그럼 꽃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제가 울먹거리니 아빠는 절 안심시키려고 등을 토닥이며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빠가 꽃을 가지고 오면 우리 딸을 꽃들이 지켜줄 거야. 그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지? 아빠가 오늘부터 우리 승연이 지켜주라고 미리 꽃을 가지고 올게. 아빠는 바로 바깥에 나가셔서 풀숲을 헤집어서 꽃을 가지고 오셨어요. 공장 일이 고되어서 쉬셔야 할 텐데도 절 위해 들판에 나가서 꽃을 꺾어 오셨죠. 이게 절 지켜줘요? 그럼 이 꽃들이 우리 딸을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아빠의 말에 전 해맑게 웃었습니다. 전 이불 속에서 덜덜 떨다가도 아빠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었고 아빠를 기다렸어요. 꽃들이 절 지켜주고 있으니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아빠는 그날부터 집으로 오실 때마다 나무 주변에 떨어져 있는 고운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모두 모아 제게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날에 네잎클로버를 가지고 오기도 하셨죠. 네잎클로버는 더 강력한 거 알지? 아빠 고마워요.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가끔 저희에게 남은 김치와 반찬을 주러 오셨었는데요. 아빠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여봐, 딸이 칭얼거리는 거 다 받아주지 말어. 애 버릇만 안 좋아지지.
왜 맨날 잔디에서 뒹굴면서 풀떼기를 찾고 있어? 얼른 집에 와서 쉬지 않고서. 그렇게 일하고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도 이 녀석 혼자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풀떼기라뇨. 그거라도 가져다 주는 게 제 닭이에요. 아휴, 그러지 말고 그냥 새 장가를 들지. 그럼 아빠는 정색을 하면서 됐다고 하셨어요. 아이, 됐습니다. 전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제 딸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절 바라보셨죠. 그 말의 무게를 모르고 해실해실 웃고만 있던 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장에서 기름때에 저러 돌아오시면 피곤하셨을 텐데도 아빠는 항상 집에 와서 저와 놀아주시거나 제 공부를 봐주시고 주무셨어요. 승연아, 우리 승연이 놀이동산 가고 싶지? 네. 그럼 타고 싶은 놀이기구 골라서 아빠한테 말해줘. 그러면서 아빠는 놀이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고 이것도 저것도 다 타볼 거라고 신났었죠. 그땐 몰랐어요. 아빠가 저랑 놀이동산 가려고 따로 돈을 모으고 계셨다는 걸요. 고기도 떠리로 준 것만 주워오는 가정 상황에서 놀이공원은 저희에게 있어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돈을 꿔서라도 제 동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엄마는 원래 없는 건 줄 알았습니다. 반 친구들이 넌 엄마도 없지 하면서 절 놀려도 별다른 상처를 받지 않았죠. 야, 이승연, 너 엄마도 없지? 그래,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가 뭘 해주는데? 엄마는 맨날 알림장도 확인해주고 받아쓰기도 알려줘. 그치? 그 옆에 있는 다른 애가 얄밉게 동조를 했습니다. 맞아, 맞아. 일요일엔 나 놀이공원도 데려가준다? 치, 별거 아닌데? 나도 아빠가 맨날 알림장 확인해줘. 그리고 어제도 받아쓰기 알려줬거든? 너네보다 내 받아쓰기 점수가 더 좋은 거 알지? 우리 아빠가 더 대단해. 전 어릴 때부터 뭐든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할 정도로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도 반 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하면 다들 부들부들하면서 반박을 못하더군요.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니 선생님도 제 편이었죠. 아빠는 제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서글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승현이가 아빠 닮아서 공부를 잘하네. 주인 아주머니께 얘기 들었는데 저희 아빠도 옛날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삼촌이 집안 돈을 다 끌어다 도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승현아, 넌 아빠 대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슬픈 눈빛을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따로 학원에 가지 않아도 시험만 보면 항상 100점을 맞았어요. 다들 저더러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차 머리가 커가며 돈이란 것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제가 우리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어렵게 지켜준 동심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도관이 얼어서 윗집에 물을 구걸하러 가는 기분 아세요? 점점 가난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공부로 성공하겠다는 제 다짐은 더욱더 굳세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리 학교에 찾아오셨죠. 승윤아, 너희 아빠가 일단 같이 병원으로 가자 하면서 제 손을 끄셨습니다. 얼이 빠진 채로 아저씨가 가자는 대로 따라갔죠.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저씨 봉고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고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아저씨는 제 앞에서 연신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아빠는 팔을 잃었습니다. 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팔이 없는 우리 아빠를 보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이후론 너무나 괴로운 기억만 가득합니다. 그래도 죽진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냐는 사장의 다독임. 어린 제가 따졌지만 되바라진 기집애란 소리만 들었을 뿐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그 공장에서도 잘리게 되셨죠. 그날 이후 가난했던 우리 집은 더더욱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빠에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세상 무너지는 표정으로 저를 꼭 껴안으셨죠. 그게 무슨 말이니, 승연아.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이제 우리 집 돈 없잖아요. 저라도 일해야죠. 괜찮아. 사실
우리를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셔. 앞으로는 그분이 우릴 도와주실 것 같다. 후원이요? 왜 우릴 돕는데요? 그 사람은 돈이나 아마 돈대요? 우리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는 승윤이 널 도와주시고 싶으시대. 우리 생활비도 주고 너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도 다 대주신다고 하는구나. 전 아빠가 하는 말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팔이 없는 아빠랑 이 거친 세상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어린 나이였었지만 너무 막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그만둔다느니 일하러 가겠다느니 그런 말 다시 꺼내지도 마. 아주 고마운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저와 아빠는 서로의 손을 꽉 부여잡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원자라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해서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빠는 제게 후원자라는 분이 보내준 편지를 보여주셨죠. 승연아 안녕?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지? 아빠랑 단둘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니? 난 예전에 너희 아빠에게 큰 신세를 진 사람이야. 많이 궁금하겠지만 그냥 널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네가 어린 나이에 몸이 불편하신 아빠를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정말 착하고 기특하구나. 그런 기특한 너에게 작게나마 내가 꼭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난 승연이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을 해줄 생각이야. 승연이는 공부도 아주 잘한다면서 정말 장하다.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 알았지? 꼭 힘내렴. 승연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후원자가. 전 그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편지 한 통에 그동안 느꼈던 인생의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렇게 아빠와 전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받기로 했고 그때부터 전 그 후원자님과 편지로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그 이후 후원자님은 정말 매달 아빠 통장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 덕에 전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과 계절에 맞는 옷도 사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아껴서 문제집 등 학용품도 구입했죠. 그때부터 감사함에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가 잘 되길 바란다며 하루하루 운세풀이를 읽어주셨어요. 승연아, 오늘은 노란색 목도리를 해야 좋대. 아빠는 본인 의수에 목도리를 걸쳐서 제게 걸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후 학교와 집만 오가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결과 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S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빠와 함께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저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면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란 말씀만 하셨답니다. 그렇게 얼굴 없는 후원자님 덕분에 대학교까지 무사히 입학한 전 날이 갈수록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잘 컸다고 직접 만나 뵙고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만나 뵙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분은 이렇게 편지로만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본인이 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보자고 하면서 만남을 자꾸만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저의 요청이 부담이 되실까봐 차마 그 후론 만나 뵙고 싶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 후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이제부터 후원자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후원자님 도움 그만 받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잖아요. 그간 받은 것들이 너무나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상의 후에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은행 통장도 없애버렸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집 앞에 웬 돈가방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승연아, 넌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은 거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돕게 해다오. 항상 건강하게 지내렴. 저희가 계속해서 계좌를 열지 않으니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차로 올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까지 후원자님이 오신 수고로움을 생각하니 더욱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도 후원자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쯤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에 갓 진학하였을 땐 그냥 졸업하자마자 월급쟁이로 살아야겠다고 계획을 했죠. 고심 끝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교수님께선 변리사를 추천해 주셔서 그걸 제 꿈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 1년간을 알바도 하지 않고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공부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선 제가 정신이 나갔다면서 소곤거렸습니다. 얼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달이 봉급받아서 집안 살릴 생각을 해야지. 뱁새가 뱁새처럼 살아야지. S대에 들어가더니 저건 지가 황새인 줄 안다면서 비웃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뒷말을 듣고 더 독하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억울해서라도 출세해야지 싶었네요. 그날 이후로 정말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격에 사활을 걸며 1년간 노력을 했고 후원자님에게도 많은 응원의 편지를 받았어요. 대망의 그날이 왔고 시험을 보러 가는 날에도 아빠는 오늘의 운세에서 봤다면서 제게 금목걸이를 Remix.
이제는 정말 후원자님을 뵙고 싶어요. 찾아뵙고 그동안 도와주신 금액도 다 이자 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답장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후원자님의 후원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분과의 인연이 끝나버리는 건가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전 언젠가 그분을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그분께 드릴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 후엔 그동안 공부하랴 알바하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연애라는 것도 난생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같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역시 함께 시험에 합격했고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절 유명한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무릎을 꿇고선 약혼 반지를 제게 내밀더군요. 승연아, 나랑 결혼하자. 정말 잘해줄게. 미세하게 떨리는 현우 씨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현우 씨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아빠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난 아빠를 모시기로 했다고요. 공장에서 팔까지 잃은 우리 아빠 혼자 집에 둘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현우 씨를 바라보다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 집으로 돌아왔고 방에 들어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현우 씨가 절 찾아왔더군요. 많이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늦었다고 했어요. 아버님 모시고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허락받았어. 다 괜찮다고 하셨어. 뭐?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뭐라고. 뭐긴 뭐야. 내 전부지. 전기가 통하듯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답니다. 결국 현우 씨와 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아빠도 무척 좋아하셨죠. 그리고 이 소식을 후원자님에게도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답장은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꼭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양가 부모님이 만나기로 한 날이라서 아빠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럴 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아빠 혼자 계시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가 그날 계속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사상거리시더라고요. 아빠, 안 들어가고 뭐해요? 그런 표정은 난생 처음이셨습니다. 사실 여기 올 사람이 있어. 지금요? 우리 지금 상견례 하러 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얼른 볼일 마치고 위로 올라오시라고 말하곤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빠가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전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너도 같이 있자. 너도 같이 기다려야 돼. 아빠의 완강한 모습이 이상하다 싶어서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빠는 하염없이 입구 쪽만 바라보며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안달나하는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옆에 계시던 아빠는 용수철이 튕기듯 바로 앞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정선아! 아빠는 달려오는 아줌마에게 이름을 외치며 달려가서 껴안으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얼싸안고 식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저도 모르게 그 두 분께로 향했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달려오신 아주머니 얼굴이 저랑 너무 닮았었거든요. 승연아, 네 후원자님이셔. 그리고 네 엄마이기도 하고. 전 어안이 벙벙해서 입이 떡 벌어진 채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도착하신 시부모님도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하셨죠. 고운 정장을 차려입고 계신 귀부인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우리 6명은 얼떨떨해하면서 식당으로 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엄마는 연신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그간의 생활을 저희에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는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집안 차이로 인해서 외갓집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다 덜컥 절 임신하게 되었고 절 낳자마자
바로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절 너무 싫어하셨고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계집애라 아무 쓸모가 없으니 우리 아빠에게 절 보내야겠다고 하셨대요. 엄마는 그래도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어 싶었지만 결국 외할아버지가 갓난아이인 절 심부름꾼을 시켜서 아빠에게 보내는 걸 허망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나가지 못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집에 새창살을 달아서 자물쇠까지 달아 놓으셨대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도 못하게 했고 아무데도 못 가게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외가가 워낙 잘 살아서 경호원까지 동원해서 엄마가 어딜 가든 건장한 아저씨들이 따라붙도록 해서 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었대요. 하지만 그 후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아빠와 절 만나려 시도했고 후에 외할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회유하셨다고 합니다. 너 그놈 팔 잘린 거 알고 있냐? 뭐라고요? 그 팔이요? 그래, 공장 일 하다가 잘렸단다. 돈도 못 벌어서 애까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몰랐냐? 아버지,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네가 정신만 차린다면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볼 테냐? 외할아버지는 아빠가 팔을 잃고 난 후 저희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대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엄마가 아빠와 절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그날부터 이름 없는 후원자로 저와 아빠를 지원하기 시작하셨대요. 제가 다 크고 나선 외가의 지원을 다 끊고서라도 절 만나러 오고 싶었지만 이번엔 제 변리사 시험을 지원하느라 올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엄마더러 자기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바로 손녀에게 주는 돈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24시간 내내 쪽잠을 자며 혼자서 외할머니를 간병했다고 하더군요. 또 제가 변리사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는 우리 딸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 주문을 외우며 그 고된 나날들을 버텼다면서 모두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 외할아버지에 이어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아빠와 절 만날 수 있다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이렇게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옆에서 남편과 딸아이를 묵묵히 지켜보며 살았어요. 우리 딸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비록 제 손으로 기르진 않았지만 너무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아이예요.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어미 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오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딸 상견례인데. 너무 울어서 목이 다 쉰 채로 담담히 얘기를 끝내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이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전 비록 그날 우리 엄마를 처음 봤지만 그간 엄마 나름대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했다는 걸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엄마와 아빠는 서울에 집을 하나 구해서 같이 사시기 시작했어요. 반지하에서 살아오던 저희가 이런 대궐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눈이 다 휘둥그레졌죠. 어른이 되고서 엄마를 만나니까 너무 어색해서 사실은 초반엔 엄마 곁에도 잘 못 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엄마라고 하니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엄마의 책상에서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스크랩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생일은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노란색 목도리가 좋다더라, 금이 좋다더라, 빨간 장갑, 네잎클로버 등등 그동안 제게 좋다는 것들을 아빠를 통해 주려 하셨던 거죠. 울고 있는 제게 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발견했냐며 울고 있는 제 볼을 꼬집으셨죠. 우리 둘은 함께 얼싸안고 울었고 그날 이후 무척이나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전 시어머님과 우리 엄마를 종로에 모시고 가서 한복도 고운 것으로 맞춰드렸답니다. 머리 장식도 비싼 걸로 다 사드렸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죠. 저의 이런 복잡한 가정사를 이해해주신 시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했고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되찾은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후원자님께 드리려고 모아놓은 돈도 엄마께 죄다 드렸지만 한사코 거절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신혼인데 돈이 어디 있겠냐며. 후원자로서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좋은 생각만 하며 살았더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행운이 일어나시길 빌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